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 초기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타진한 바 있다고 조지 로버슨 전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일찍이 러시아가 문명세계라고 부르는 유럽으로부터의 고립을 상상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1월 5일자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조지 로버슨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노동당 정부의 국방부장을 역임했던 조지 로버슨의 회고에 따르면 푸틴의 러시아는 서유럽의 일부가 되는 것을 열망해 나토 가입을 희망했지만 다른 나라와 함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푸틴은 조지 로버슨에게 나토는 언제 러시아에 가입하도록 초청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로버슨은 우리는 어떤 국가를 초청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지 로버슨의 이 같은 회고는 푸틴이 21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BBC와 가진 인터뷰와도 맥이 같습니다. 푸틴은 지금은 고인된 원로 언론인 데빗 프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되기만 하면 나토 가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토를 적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뾰토르 대제와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원래는 서유럽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는 나토에 대해 적대적이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푸틴이 유럽에 대해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0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입니다. 원래 러시아 영향권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친서방으로 교체되자 푸틴은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구 세계와 나토가 이른바 민주라는 가치로 포장된 NGO를 내세워 중동부 유럽으로 판도를 확장한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다고 경계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8년에 나토 가입을 받아준다고 서방 세계가 약속했지만 러시아의 기세에 눌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푸틴의 의도대로 나토에 가입했더라면 지금 국제정세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을 거라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아태 지역의 중국 포위망에 가담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의 한순간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푸틴은 11월 4일 크림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영원히 러시아와 함께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림을 병합해 흑해로 본격 진출하게 된 러시아는 서방편에선 우크라이나를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러시아계가 다수인 지역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됐습니다. 흔히 서구 미디어들이 강제 병합 비슷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귀속입니다. 크림은 원래가 러시아에 속했었는데 후르시오프 시절 우크라이나에 줘버린 겁니다. 크림이 러시아와 하나라는 슬로건은 푸틴이 속한 하나된 러시아당과 그 표방하는 바가 같습니다. 러시아는 대사상호 추방 같은 외교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방편에 붙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키예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자 9만 병력과 중화기, 전투를 옐야에 집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00km 떨어진 러시아군 훈련장 옐야에는 탱크와 자주포, 보병 전투차 등 모두 1만 대가 모여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반발하자 푸틴은 자국 영토에서 하는 군사연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구 세계가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수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고 늘어진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유럽의 에너지난이 그렇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고집하다 수요 예측을 못해 에너지난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러시아 탓을 한다는 게 푸틴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이유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건 정작 미국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에너지 무기화를 추구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푸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EU 27개국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물량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푸틴은 발다이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CNBC 기자 헤들리 갬블에게 설명했지만 계속 딴소리를 하자 나중에 그녀가 말귀를 알아듣기에는 너무 예쁘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푸틴은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프리미엄 시장도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공급하기도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프롬의 지시에 유럽이 징징대니 공급량을 좀 더 늘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구에 굴복해 에너지 무기화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 무기화란 단어는 서구 세계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11월 5일 푸틴 대통령은 국방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운동 에너지 무기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서구 세계를 능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베르브이 까날 방송은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은 최대 사정거리가 3,000km에 달하며 현존하는 어떤 공대공이나 방공 미사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마하 27에 달하는 극초음속 전략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자유자재로 기동이 가능해 어떤 목표로도 강타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파괴력은 2메가톤급으로 완벽한 보복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해상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찌르콘도 성공적인 시험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찌르콘의 속도는 마하 9의 사정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특징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변칙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최신의 무기뿐 아니라 소비재로 상용화가 가능한 자동차 공업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푸틴의 크렘린 모빌이라 불리는 방탄 리무진 아우루스입니다. 푸틴은 2021년 5월에 있었던 민수용 아우루스 출고식 날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자동차 공업력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고 격찬했습니다. 푸틴은 아우루스를 세계 각국 원수들에게 소개하면서 세일즈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타는 미국 대통령의 캐딜락 원 리무진, 영국 보리스 존슨의 자구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벤틀리, 앙겔라 메르켈의 아우디, 마크롱의 DS7에 꿀리지 않는 차가 바로 아우루스 세나타라고 푸틴은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우루스를 앞서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차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급하겠다는 게 푸틴의 야심입니다. 아우루스는 2012년 푸틴이 산업무역부 장관을 불러 개발 프로젝트를 지시한 차종입니다. 푸틴은 자동차가 공업력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원수들의 차량은 역사적인 변천을 겪었습니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는 프랑스제 딜론의 벨비를 탔습니다.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자를 자처한 레닌은 역설적으로 롤스로이스를 애용했습니다. 암살을 두려워한 스탈린은 미제 패카드 방탄차를 탔습니다. 후르시오프 시대부터 러시아 국산차가 1호차로 등장했습니다. 후르시오프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방탄차를 고집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지도자들은 방탄차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다 고르바초프, 옐친 시기가 되면서 소련 경제는 파탄났고 자동차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리스 옐친은 벤츠를 탔고 푸틴도 얼마 전까지는 벤츠를 의전차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크렘린 의전차로 국산차를 개발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푸틴이 주도해 개발해낸 게 바로 아우루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